7년이라는 세월은 박정숙 여사의 시간을 멈춰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흑백 사진 속에서만 시간은 영원히 흘렀습니다. 아들은 언제나처럼 늠름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정숙 여사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독한 정적과 함께 아들의 부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텅 빈 아들의 방, 주인을 잃은 낡은 책상, 벽에 걸린 낡은 교복까지 집안 모든 것들이 죽은 아들의 흔적을 품고 그녀를 고문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그녀를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무제도 채 끝나지 않은 그 칠흑 같던 밤, 갓 태어난 손주를 포대기에 싸업고 아들의 사망보험금 전부를 챙겨 종적을 감춘 며느리 이서연.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 그녀의 잠을 물어뜯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어디선가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며느리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가끔씩 들려오는 안부 전화도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아들이 죽던 그날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저녁 창거리를 사기 위해 들른 북적이는 시장 골목.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기름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무심한 눈으로 좌판에 널린 채소들을 훑어보던 정숙 여사의 발걸음이 순간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치 앞에서 허름한 과일 가게 앞에서 쭈그려 앉아 사과를 고르는 여인의 뒷모습, 눈에 익다 못해 뼈에 사무친 그 실루엣이었습니다. 설마 아닐 것이라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자석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옆에는 제법 키가 자란 남자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순간 정숙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얼굴을 잊을 리 없었습니다. 고생에 찌든 얼굴, 푸석해진 피부, 싸구려 티셔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얼굴만은 분명 며느리 이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 죽은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그 얼굴을 본 순간 정숙 여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망과 분노, 그리움과 증오가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정숙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7년간의 지옥 같던 세월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저주와 원망으로 밤을 지새우던 수많은 밤들, 손주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가슴을 쳐야 했던 기나긴 시간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마침내 서연의 등 뒤에 다다른 정숙 여사는 거칠게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 서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너무나 작아 시장의 소음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에는 오직 증오만이 이글거렸습니다. 내가 감히. 떨리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서연의 팔목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온몸의 분노를 끌어모아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손주를 데리고 내 아들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아. 정숙의 증오. 서린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시장 바닥의 소음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지독한 침묵만이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박정숙 여사는 마치 죄인을 압송하듯 며느리 서연의 팔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억센 소나기 힘에 서연의 팔은 금세 붉은 자국이 선명해졌지만 서연은 어떤 저항도 신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린 민준이는 겁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은 채 처음 보는 할머니의 험악한 얼굴을 연신 힐끔거렸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빛과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집안은 죽은 아들의 흔적으로 가득한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선 정숙 여사는 붙잡고 있던 서연의 팔을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해봐. 그 돈 가지고 그동안 뭘 하고 살았어? 정숙 여사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7년 묵은 증오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 피눈물이 섞인 그 돈으로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창자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마디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한마디도 뱉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한 약속, 아들의 친구를 가장한 악마의 얼굴이 떠올라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이 천하의 몹쓸 것아. 내 아들은 차가운 땅속에 묻혀 있는데 너는 그 돈으로 새살림이라도 차렸느냔 말이다. 정숙 여사의 절규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서연의 침묵은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정숙 여사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이라도 내리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그때 현관의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정숙 여사의 움직임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저 동철입니다. 안에 계시죠? 죽은 아들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마동철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에 악어가죽 구두를 신은 채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표정으로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과 그 앞에 서 있는 정숙 여사를 본 그의 눈이 놀란 듯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 마동철은 서연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동철은 곧장 정숙 여사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다 죄인입니다. 형님 친구로서 저 여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의 부드럽고 위로가 담긴 목소리에 정숙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7년간 마동철은 아들을 대신해 유일하게 그녀를 찾아와 위로해주던 존재였습니다. 마동철은 정숙 여사를 소파에 앉히고는 서연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가 감히 여길 왜 나타나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은 잠시 무언가 결심한 듯
정숙 여사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리는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서연 씨, 처음부터 돈 보고 형님한테 접근한 겁니다. 마동철이 속삭인 몇 마디 말은 독사의 맹독처럼 순식간에 박정숙 여사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아들을 위로하는 척 다가와 그의 전 재산을 노린 꽃뱀. 그것이 바로 며느리 이서연의 진짜 얼굴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머릿속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정숙 여사의 눈빛은 이제 슬픔과 원망을 넘어 혐오와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지만 정숙 여사는 외면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돈 몇 푼을 꺼내 서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지폐 몇 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이거나 받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손주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그것은 자비가 아닌 모욕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민준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7년 만에 이어진 짧은 인연을 다시 한번 끊어내는 단말마처럼 들렸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사는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건물의 옥탑방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깨진 창문 틈으로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낮에는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돈을 버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좋지 않아 매달 비싼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쓸어보았습니다. 가늘고 고른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있을 때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탑방으로 올라오는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마동철이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 차림으로 이 누추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잠들어 있는 민준을 잠시 훑더니 이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비열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오랜만이네, 형수님. 여전히 이렇게 쥐새끼처럼 살고 있을 줄 알았어.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서연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거면 그깟 꼬마 약값은 실컷 떼고도 남을 텐데. 마동철은 돈 봉투를 서연의 발치에 던지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아직도 그 녹음기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잠든 아들을 보호하려는 듯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증오와 반항심으로 타올랐습니다. 마동철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옥탑방의 낡은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부서지며 낯선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시간은 7년 전 아들 김진우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서연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고 갓 태어난 아들 민준의 울음소리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겨우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실신하듯 쓰러져 방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슬픔과 절망을 서연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 마동철이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힘내세요. 진우는 하늘에서 형수님이랑 민준이 잘 지켜줄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친구라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동철은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슬픔의 가면이 벗겨지자 그 자리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연의 앞에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진우가 나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차용 증서.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적혀있는 금액은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액수였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진우 씨가 왜 이런 빚을? 아주버님한테. 마동철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형수님. 그리고 진우의 죽음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하실의 냉기처럼 서늘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동철은 마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남편의 죽음에 얽힌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연세도 많으신데 큰 충격받으시면 어찌 될지 모르죠. 갓 태어난 민준이는 또 어떻고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갓 태어난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위협.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동철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자신에게 넘기고 민준만 데리고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처럼 사라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하는 순간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될지언정 두 사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서연은 마지막으로 차용 증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장, 채무자, 남편의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인주 자국. 그것은 도장이 아닌 지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지장을 찍는 법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마동철을 바라보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던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미처 닦이지 않은 붉은 인주가 묻어 있는 것이 보였다. 사채 계약서의 마지막 장, 보증일란에는 아들의 이름 옆에 찍힌 선명한 지장. 그것은 마동철의 손가락이었다. 그날 밤 옥탑방을 휩쓸고 간 폭풍은 이서연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마동철이 보낸 사내들은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서연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녹음기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낡은 창고 깊숙한 곳에 그녀의 마지막 무기는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악마의 소나기가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날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청구인의 이름에는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동철의 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오와 원망을 부추겨 법의 이름을 빌려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빚 아들 민준이마저 빼앗으려는 잔인한 계략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차갑고 낯선 법정 안 원고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곁에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마동철이 앉아 이따금씩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서연은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인 학살과도 같았습니다. 마동철이 고용한 유능한 변호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서연이 밤늦게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은 유흥업소에서 남자를 접대하는 사진으로 둔갑했습니다. 민준의 병원비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모습은 사치와 도박빚에 시달리는 사진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거짓된 증인들이 나타나 그녀를 부도덕하고 문란하며 아이를 방치하는 엄마로 몰아갔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전부 거짓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판사석, 무표정한 배심원들, 그리고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는 시어머니까지 온 세상이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가진 친할머니에게 임시 양육권을 넘긴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민준이는 내 전부란 말이야. 그녀는 법정 경위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정숙 여사는 울먹이는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은 곳에서 손주를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저런 몹쓸 어미에게서 떼어놓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뒤섞여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동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숙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 여사의 품에 안겨 훌쩍이던 민준이가 저만치 서 있는 마동철을 가리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법정의 그 어떤 증언보다도 날카롭고 선명한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절규하는 서연을 향해 정숙의 품에 안긴 민준이 울먹이며 외쳤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엄마 때렸어요. 손주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정숙 여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가 엄마 때렸어요.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가 재판 내내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를 품에 안고서도 정숙 여사의 머릿속은 온통 그 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미와 헤어지기 싫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애써 외면했습니다.
7년간 자신을 친아들처럼 위로하고 챙겨주던 마동철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법정 복도에서 아이의 손가락질을 받던 마동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찰나였지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혹감과 미세한 분노의 경련. 평소에 그답지 않은 그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소송을 부추긴 것도, 온갖 지저분한 증거들을 가져온 것도 모두 마동철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저 손주를 데려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모든 일의 중심에서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대체 뭐가 진실인 거냐? 이 늙은 어미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녀의 굳건했던 세상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이서연은 텅 빈 옥탑방에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방은 시베리아의 벌판보다 더 춥고 황량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고 죽어버릴까?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병실에 누워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던 남편의 목소리. 서연아, 내 서재, 오래된 상자.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서재, 지금은 온갖 잡동사니만 쌓여있는 낡은 창고가 된 그곳, 그리고 그가 늘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녹음기, 결혼 전부터 취미라며 늘 손에 들고 다니며 세상의 소리를 담던 그 작은 기계. 혹시 거기에 무언가 남아있지 않을까?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어쩌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밤에 찬 공기를 가르며 달려 도착한 창고의 문은 녹슬어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켜켜이 쌓인 먼지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서연은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들을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들, 빛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앨범들. 행복했던 시간의 잔해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먼지와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고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나무 갯작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고 까만색의 카세트 녹음기.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발, 제발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기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녹음기를 찾아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금속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걸 찾고 있었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이서연의 등줄기에 얼음 쏜 곳을 박아 넣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 입구,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 마동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 좋은 친구의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는 낯선 맹수의 눈이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걸 드디어 손에 넣었군. 7년 동안이나 나를 애먹이더니. 마동철은 한 걸음씩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발걸음 소리처럼 서연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녹음기를 품에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자 아들을 되찾을 유일한 희망이며 저 악마를 심판할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걸 순순히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마동시철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공포로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사실 그 창고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낡은 가구들 뒤편 박정숙 여사가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충격적인 증언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동철의 뒤를 밟았고 이 지옥 같은 현장의 목격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에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서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동철의 거친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른 손은 녹음기를 빼앗기 위해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선반의 낡은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탁! 그 순간 서연의 손에서 빠져나간 녹음기가 나무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낡은 기계의 재생 버튼이 딸깍하고 눌렸습니다. 치지직 마이너스 작은 스피커에서처럼 날카로운 소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죽은 줄만 알았던 목소리가 창고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가늘고 희미했지만 분명 아들 김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가구 더미 뒤에 숨어있던 정숙 여사의 귀에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엄마, 동철이 그 새끼 믿지 마세요. 그놈이 일부러. 아들의 절박한 마지막 외침. 정숙 여사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아들을 죽인 원수의 손에 노란한 어리석은 광대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비명이나 사고의 굉음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모두의 예상을 깨고 녹음기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녹음기에서는 아들의 마지막 비명이 아닌 마동철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마동철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의 오만한 조소이자 한 가정을 파멸시킨 악마의 승전가였습니다. 이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마동철은 승리를 확신하며 녹음기를 향해 발을 뻗었습니다. 저것만 밟아 부수면 모든 것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묻힐 터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산더미 같던 가구. 더미 뒤에서 박정숙 여사가 귀신 같은 형상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실핏줄이 다 터져 시뻘겋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코 연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사자처럼 그녀는 온몸으로 마동철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내 아들을,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마동철이 정숙 여사를 뿌리치려는 순간 창고의 낡은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손전등 불빛과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살인 및 사기 교사 혐의로 널 체포한다. 마동철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숙 여사와 그녀의 등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이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손주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정숙 여사는 그날 밤 몰래 서연의 옥탑방을 찾아갔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정숙 여사는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두 여자는 7년의 오해를 풀고 악마를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마지막 계략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창고로 마동철을 유인하고 정숙 여사는 그 모든 것을 증언할 목격자이자 경찰을 부르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아들의 목소리와 마동철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덫을 완성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마동철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발악하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그의 마지막 비명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창고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두 여인의 흐느낌만이 먼지 쌓인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그런 서연에게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죄인처럼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마동철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의 죄는 낱낱이 밝혀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 여사의 집, 죽은 아들의 사진 앞에서였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나란히 앉아 있고 정숙 여사는 두 사람을 등지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세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정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서연과 민준의 앞에서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화들짝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숙 여사는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7년간의 죄를 고백하듯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그녀의 눈물은 7년의 원망이 아닌 처절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해와 증오로 며느리와 손주에게 안겨준 고통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부서져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정숙 여사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두 여인의 눈물은 7년간 얼어붙었던 서로의 마음을 녹이고 비로소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